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러시아 군사 합동 작전 능력, 그 수준은 상상 이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구육군 작전 단위의 3분의 2, 그리고 공군 주력 전투기의 2분의 1 이상, 해군 함대의 4분의 1, 그리고 우주군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도 합동작전 수행 능력은 상상 이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입체적인 군사 행동이 상상 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일로 쏘고 거기에 전투기도 나가고 여기 장갑차도 나가고 탱크도 나가고 이런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전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폭격을 하고 여기에 탱크나 장갑차가 가면서 육군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에 많은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러시아 군사 합동작전 능력 상상 이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곳곳에서 차출되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대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각각 차출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각 부대는 북부 합동사령부를 비롯해서 서부, 중부, 남부, 동부 등 러시아 5대 군부에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차출이 된 것입니다. 군군은 지역별로 군내 권한을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러시아 5대 군군은 각각 러시아의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담당을 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병력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리상 러시아의 서부 군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가 돈바스 지역이고요. 여기가 돈바스 지역이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서부에 있죠. 여기가 벨라루스. 여기가 발트해 3국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는 지금 현재 칼리닝그라드라고 러시아 땅이에요. 원래는 독일 땅이었는데 뺏겼어요. 여기가 핀란드고요. 여기가 스웨덴입니다. 이 전체를 맞이하는 나라가 지역이 이 서부분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부는 여기 북극해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죠. 나머지 4개 군구 말하자면 동, 남, 북, 그리고 중앙 이 4개 군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구 밖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육해군, 우주군 등 서로 다른 군종과 그리고 서로 다른 군구의 부대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지느냐, 그리고 통합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조직하고 지휘하느냐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하나로 융합되지 못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글로벌한 범위에서 작전을 수립하고 병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부는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부는 중남미 지역이죠. 그리고 유럽, 중부, 중동과 중앙아시아, 이집트를 지금 하나로 묶는 중부,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 중부에서 이집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포함하지 않은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인도 태평양, 이 6개 사령부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우주사령부가 추가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사령부가 편성이 되어 있죠. 유력 사령부의 작전 범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 부대가 이 지역에 진입하면 해당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이 해당 사령부가 이 군대를 통솔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이렇듯 지구방위군이라고 지금 미군의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다르게 러시아는 본토에서만 5개 군구로 나누어져 있고 해외 작전을 계획하는 상설 지휘 체계가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해외를 도와주거나 침공한 사실이 ISIS를 몰아내기 위해
시리아를 도와준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조각 나누어진 군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이것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나된 전선 지휘 체계를 구성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바로 임시 전선 지휘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휘 기구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국방부의 명령, 심지어 크렘린궁의 명령까지 수시로 받아야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지휘체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는 바로 전쟁에서의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러시아의 1단계 작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실전에서 지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전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전쟁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늦어지면서 키이우 함락이라는 1단계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동부지역 화력 집중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2단계 작전인데요.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러시아가 너무 낙관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침공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면 일주일 내로 키이우를 점령을 시키고 그리고 한 달 내에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분산했다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그리고 제2도시인 하리코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점령하려고 약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이를 다시 4개 노선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화력도 4개로 분산이 된 것입니다. 즉, 한 번에 빠르게 너무 많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화력 분산으로 점령이 어려워지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방향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하루키우를 중심으로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 크림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침공을 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데사까지 침공하고 몰도바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몰도바까지 밀고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 침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이러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공화국으로 그냥 만들려고 했던 것이 지금 러시아의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지닌 1호선은 키이우에서 가장 가까운 벨라루스에 배치를 시켜서 남하의 키이우에 바로 침공을 했습니다. 제2노선은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의 국경이 맞댄 지역, 하리코프 지역, 이 지역으로 지금 들어갔죠. 사실 여기서 또 두 갈래의 길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하리코프를 공격을 하고 아까 보셨죠? 이 지역에서도 2개의 선으로 지금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키이우에 접근해서 1노선과 합동작전을 편다라는 거죠. 그래서 1.5가 1노선과 2노선의 절반가량이 이 키이우 점령에 화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즉 2노선도 힘이 2개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키이우 점령에 완전히 화력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3노선은 흑해 함대와 협력 아래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연안 지역을 공격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의 연결 통로를 뚫는 것, 그래서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 마리우폴까지의 진격을 했던 것이 지금 제3노선입니다. 그 제3노선은 병력이 가장 작게 배치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배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러시아와 맞붙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일부 지역이 칠러 성향의 민병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게 배치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루안스크, 도네츠크가 지금 나와 있죠. 여기에 일부 지역만 지금 점령이 돼 있어요. 이것도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아까 보면 공격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3노선인데 여기가 마리우폴. 이게 붙어 있는데요. 마리우폴이 점령이 되어야 지금 러시아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승리 선언까지 못하게 된 상황이죠. 러시아 지상군은 총 170개의 대대급 전술 단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상군의 3분의 2인 120여 개의 대대급 전술 단위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상군이 이번 전투에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동지방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등 본토에 어떤 침공이 당하게 되면 러시아군은 이를 방어한 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로써 러시아군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토 방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상군을 동원한 상황. 러시아 입장에서도 비장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죠. 러시아 최정예 공수대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 애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전쟁에 동원될 만큼 이번 전쟁에 올인한 상황. 이번 전쟁에서 해군의 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4분의 1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체 해군의 한 2분의 1까지 동원 숫자를 늘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흑해 지방에서 해군의 위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항공모함은 정비 중에서 출동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한 것입니다. 태평양 함대, 북방 함대, 발트 함대는 이 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둔지에서 이동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왜냐하면 터키가 이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상륙함, 호위함 등 북해 함대가 이번 사태에 주로 참전했죠. 일부가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해 함대. 구소련의 상비군은 685만 명에 비해 러시아의 상비군은 약 100만 명으로 구소련의 상비군보다 지금 현재 적은 상황입니다. 냉전 이후 소련 해체 및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서 군비가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 강대국들도 러시아의 군비가 줄어들과 동시에 지금 서방 세력의 그 군비도 점차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가장 좋은 장비를 보유한 주력 부대를 이번 전투에 대부분 동원시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4개의 노선으로 분산시킨 다음에 러시아의 계획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점 돌파를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이것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 배경은 너무 쉽게 이 전투를 봤다라는 거죠. 원래는 전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점 돌파 아니면 2점 돌파를 보통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을 너무 끈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전쟁 개시 전까지 병력을 배치한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이 병력을 배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1, 2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도 러시아의 침공에 예상을 해서 침공 며칠 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 상황. 여기에 처음 배치한 부대는 2개월 동안 대기에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 되죠. 또한 미국은 정찰 위성 등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병력 이동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는데 미국의 정찰 위성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지금 많은 장성들이 죽었을 만큼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병력 이동 상황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어디서 공격이 올 것을 바로 알아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한 상황이죠. 러시아군은 공격을 신속하게 해야 됐고 실전 상황에서는 항상 돌발 변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는 일을 굉장히 주저했죠. 러시아 지도부는 먼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려 해서 외교적 타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에 직접 개입할 의사를 먼저 타진했기 때문이죠. 러시아 지도부는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중재 노력을 하고, 이 중재 노력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지 마 라고 중재 노력을 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전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야 침공 명령을 내립니다. 나토에는 개입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신호도 잇따라 내보내기도 했죠. 이 밖에도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지가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물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까지 지지해달라고 피력했다라는 거죠. 러시아 지도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중국 지도자의 지지를 얻었으며,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나토를 반대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일련의 협력 협의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체가 지금 중국에 좀 끌려다니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죠. 또한 러시아 지도자는 중국의 협조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야 침공을 선포를 했어요. 물론 이 동계올림픽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침공을 선포합니다. 2월 24일. 결국 침공 시간이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알려진 후에. 물론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분명히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서방 세력에서는 이미 쳐들어간다. 이미 러시아가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빙기인 3월 말을 피해 2월 24일 날 진격을 했는데, 이것 또한 패착이 됩니다. 러시아는 3월 말까지 해빙기로 인한 라스푸티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베이징의 의견에 동참하면서 침공 시기를 늦춰준 것이었는데,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해빙 시기가 일찍 와서 탱크들이 흑토의 수령에 빠지게 되는 라스푸티카의 시간에 제대로 걸려버리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군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미군의 권고에 따라서 부대를 후퇴시킵니다. 처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군을 유인하고 도시 주변 그리고 습지대에서 매복 공격을 실시해서 미국과 나토의 대전차 무기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겠고, 핵심 교량을 제대로 파괴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열세에 있는 대규모 정면 전투를 포기하고 정면으로 꽝 붙어버리면 이미 그 전차 수량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갑차 수, 여러 가지 기기 자체, 전투 방위 기기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꽝 붙는 전투를 포기하고 소부대, 말하자면 게릴라죠. 소부대로 지형과 지세를 이용을 해서 잠복하면서 마지막 시가전을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은 아마 우크라이나 군이 홀로 깊숙이 진입한 러시아군 부대를 타격하고 러시아군 보급로를 파괴하라고 공고를 했고, 이것은 미국의 그 군사위성을 통해서 낱낱이 그들의 이동 경로를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흑토가 펼쳐져 있는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러시아군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배치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도움으로 충분히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제블린의 사용 방법, 스팅어의 사용 방법, 그리고 미국의 그 기기들의 사용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줬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요.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도 우세를 발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확한 타격 목표를 찾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일발백중, 백발백중의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서 대등하게 지금 전쟁을 해나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입체적 합동작전이 실종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지도 못했고 전투기의 공습을 통한 목표물 타격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구잡이식 장거리 타격 및 공수프, 거짓 전황 보고로 지휘관들도 속이고 전투가 진행 중인 전방부대도 또한 속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타격의 전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평가를 했고 몇 번만 전화를 돌리고 전황을 확인했다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나머지 임무를 지상부대에 모두 다 내팽개쳤으며 지상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특히 라스푸티카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 물자가 거의 오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각 군들은 각자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합동작전의 개념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군의 대대급 전술군도 역시 입체작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공격 헬기와 같은 경우는 적시에 지상전을 지원하지도 못했고 돌격에도 협조하지 못하고 여기에 기갑부대를 매복으로부터 엄호하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이 공격 헬기가 지원하지 못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스팅어 미사일이에요. 스팅어 미사일에 많은 헬기들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포와 미사일은 목표물 설정이 완벽하지 못해서 결국 난사했어요. 통신도 원활치 못했고 통신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을 하거든요.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해킹을 당하고 해독하는 보급 부대는 지금 잇따라 습격을 받습니다. 그 보급 부대가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가로채요. 이 소식을 가로채서 그걸 뒤에서 공격해서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크라이나군의 1차 목표는 키이우 방어, 그 다음은 하리포프 방어였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북부 전선에서 번번이 좌절이 되었고 최정예 공수군도 중무기와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정부의 보조 그리고 무기 지원, 참모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키우 방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고 이에 따른 사기도 치솟았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가장 적은 저항을 받았는데 헤르손과 베르단스크를 점령하고 마리우폴로 곧장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며칠 만에 이동을 한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대부분을 점령을 했지만 동부와 연결되고 있는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금도 마리우폴에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제철소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 기준이에요. 이게 2월 27일 기준입니다. 2월 27일이라면 지금 러시아가 들어간 날짜가 2월 24일. 단 3일 만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3일 만에 크림반도에서 마리우폴까지 이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이 전황은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났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마리우폴의 마지막 보루인 아조스탈 제철소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초기 이미 손에 쥔 곳으로 생각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동부에 가장 적은 병력을 배치하여 이곳에서 시작되는 진군은 거의 없었던 상황. 그냥 그 돈바스 지역만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요. 물론 공격을 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또 대항을 받게 되죠. 러시아군은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했고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고 미군과 나토의 강력한 지원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언급했다시피 미군과 나토의 개입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답을 받고 러시아가 움직였지만 결국은 미군과 나토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해서 전선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러시아군 지휘관은 전장에 대한 판단착오로 대응이 너무 늦어서 인원과 장비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을 조정하지 않고 탄약을 무분별하게 소모한 후에야 가장 주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전장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실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않아서 의사결정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었죠. 이는 러시아군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상상 이하의 러시아 합동작전 능력. 세계 군사력 2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실전에서 현대적인 합동작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전쟁 전 계획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더러 작전 과정에서조차 각기 서로 다른 군대가 각기 전투를 했고 적시에 상호 지원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 싱크탱크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러시아군 최고 지휘자는 크렘린의 지시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고하는 것조차 두로이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러시아군 지휘관은 전장에서 대응이 더디고 부대 통신, 조율이 원활치 않아서 치명적인 매복 공격을 당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키우 점령에 대한 1단계 목표를 포기하고 동부 지역으로부터 서부 지역으로의 진군의 2단계 전투에서도 러시아군은 뚜렷한 성과가 있지 않아요. 그 결과 러시아군의 합동적 작전 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3위권 밖의 일부 군사 강국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체적인 군사 지원 자체가 상상 이하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군 역시 합동작전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지금 밝히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는 고위 장교의 충성도를 우려해서 쉽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고 전문화된 기준으로 인재를 뽑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는 치명적인 합동 작전이 되지 않는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흑해에서 합동 작전을 했다고 했지만 이게 비종 괴살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합동 작전 능력이 상상 이하였다라는 것을.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